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입니다. 저자는 사라토리 하루이코, 출판사는 클로치입니다. 후회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라. 그저 잘 살고 싶어 발버둥 쳤을 뿐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문득 거쳐온 과정들을 돌아보니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꾸준하게 망쳐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상 눈앞에 이해 득실만 매달렸습니다. 제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고 적수가 될 만한 상대는 따돌렸습니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등급을 매겨왔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쾌락과 자극을 쫓았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며 늘 타인에게는 혹독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웠습니다. 나는 나의 것만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혼자서 찬찬히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성가신 일은 남에게 떠넘기면서 결실이나 공로, 보수는 나의 몫으로 챙겼습니다. 나는 교활함을 지혜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애두른 길이나 조금의 고비 없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갈구했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질투나 험담, 비웃음, 공격으로 채워갔습니다. 나는 삶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난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에게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납했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면 슬쩍 훔쳐도 큰 허물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나는 쉽게 화내거나 야단치면서 나에게는 그래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스스로를 경멸하고 못 견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결국 인생을 허물어 몰아넣습니다. 그러다 문득 삶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회한과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바보처럼 살았음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비우기 위해서는 먼저 채워야 합니다. 금욕은 미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금욕 생활을 꿈꾸던 사람이 한 말일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면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비롯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욕에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 욕망의 끈을 끊으면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달리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친 음주나 나쁜 습관, 음란한 마음과 단절하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쾌락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면 금욕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멈추기만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즐기고 싶은 마음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니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욕망을 끊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면서 괴로움도 점점 커집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금욕을 그만두면 됩니다. 간절히 원하던 쾌락과 욕망에 푹 빠져보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리던 황홀한 쾌락을 직접 경험해보니 기대와는 다르게 하찮고 덧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쾌락의 허망함에 낙심하면 다음번에는 애써 강한 의지로 금욕하려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더욱 강력한 쾌락을 쫓아 한층 더 자극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쾌락 뒤에 맛보는 실망과 공허함은 훨씬 더 커집니다. 더욱더 강렬한 쾌락을 위해 깊은 수렁에 빠져 이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 또한 고통으로 가해져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개미 지옥과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익숙해진 지옥에서 언제까지고 기어다니는 결말로 스스로를 이끄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자유를 뺏깁니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은 원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당연히 주체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새끼 식사와 의료 혜택, 공짜 방이 주어진다고 해도 고통스러울 따름이죠.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죠. 회사에서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그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회사에 복종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에게 일이란 괴로운 것일 따름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질책을 받을 테고 혹시라도 상여금이 깎일지 모릅니다. 하고 싶다는 의욕이 차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 일이란 언제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역입니다. 회사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회사 밖에서도 주체적이지 못하게 삽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의견을 바꿉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쉬는 날에도 그저 자신이 아닌 남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응할 따름입니다. 시청자 반응을 치밀하게 계산해 만든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보며 실없이 웃고 광고에 나온 상품을 사러 다닙니다. 싸게 구입하면 이익을 봤다고 흐뭇해하고 좀 더 편하고 월급 많이 받는 일을 바라며 구인구직 플랫폼이나
두리번거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중간하게 흘려보냅니다. 온종일 복종과 반응을 반복하는 하루가 인생으로 쌓입니다. 이런 삶은 수감된 재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주체성이 없어서 어디에서나 도구나 심부름꾼 밖에는 지내지 못합니다. 그 또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절실한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인생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는 초라함이라는 곰팡이만 날로 번식할 뿐입니다. 일이나 업무에 벗어나 있어도 마음이 온통 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짜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못한다면 기운이 빠져 지치고 맙니다. 어디에서도 활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초조해하고 해쓱한 얼굴로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삶의 활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일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휴식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과정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데 드는 시간은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합니다. 감정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득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무 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만사 온갖 사물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만사를 내던지고 생각이 사라지는 이미지를 그리며 천천히 호흡합니다. 머지않아 스스로가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입어라. 몸을 한껏 치장했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낸다면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인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패션은 예의입니다. 드러나는 몸가짐을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아름답기에 마침 맞는 패션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저 과시하기 위해서 치장하거나 누군가를 기만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패션은 보이고 싶은 자신을 연기하는 것이거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행동이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생각도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10년 넘도록 그림을 그려왔는데도 평범한 작품밖에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붓을 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놀랄만한 작품을 잇따라 그려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머릿속의 그림에 대한 개념과 고정관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림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기존 작품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거나 특별할 것 없는 고만고만한 그림밖에 그리지 못합니다. 그림뿐 아니라 음악이나 시, 서예, 문장을 비롯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머릿속은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 이를테면 출판사를 창업해 활약하고 싶다는 결심을 새로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그는 출판 업무와 편집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교나 학원 문부터 두드릴 것입니다. 졸업한 뒤에는 유명 출판사에 취업하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하려는 일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뿐입니다. 그에게는 그 고정관념이 꿈을 이뤄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출판은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익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기초 공부와 직장에서 경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또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이런 꿈을 털어놓는다면 상당히 계획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고정관념이 머리에 꽉 들어찬 주변 사람들은 견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획이라며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출판사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한동안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오래 머무르며 정체된 자신에게 익숙해지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출판사 창업과 독립은 영영 멀어질 것입니다.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도 고정관념처럼 꿀 테니 말이죠. 다르게 생각하려면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른바 개념 과다증입니다. 생각 속에 개념을 잔뜩 그려 모아 그 무게에 눌려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에 집착할수록 자신이 불행하다고 굳게 믿는 꼴이 됩니다. 부자냐 가난뱅이냐 따지는 것도 묵중한 개념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젊음과 늙음,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 어엿한 어른스러움과 미성숙함, 인류와 이류 등 가치매김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념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이런 개념 외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개념들을 정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빛나는 말로만 계속 존재할 따름입니다. 어쩌면 개념어는 눈부시게 화려한 대문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문의 저편에는 한없이 이어지는 황야가 펼쳐져 있을 뿐 얼핏 아름다운 것이 있는 듯 보이지만 모두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토록 공허한 말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개념어 속에 알맹이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치를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외부에 저 멀리 단단히 박혀있는 절대 가치가 있다고 고집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숫자로만 헤아리지 말라. 이를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방편이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능력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도구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존재하기는커녕
포용하기도 어려우며 마침내는 하루하루가 더러운 투쟁의장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기만하거나 억지를 부리고 아등바등 안달하며 서두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매일이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연속이 되고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비판받는 것이 두려워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누군가에게 의견을 말하거나 설득을 할 때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좋다와 나쁘다에는 가치를 매기는 평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라도 타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즉, 그 어떤 사람도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함부로 운운할 개체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실제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고 나쁨과 선과 악을 가르는 평가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페인트를 끼얹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남긴 마음의 얼룩은 진짜 페인트처럼 쉽게 씻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말은 사실의 실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고 나쁨과 선과 악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게 되면 판단의 색채가 강도 높게 덧칠해져 사실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초점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또 애매모호해지면 당연히 해결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좋고 나쁨과 선악이라는 평가의 말을 절대 건네면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점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면 갈팡질팡 헤매거나 망설이는 일이 줄어들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실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인간 영역 밖에 무심히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를 자각하거나 인식할 때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칸트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칸트의 생각은 우리에게 안심 혹은 일종의 구원을 줄지도 모릅니다. 칸트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시간이 없다라든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능률이니 집중이니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상식과 어긋나는 태도에서 새로운 주체성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어떻게 일에 관여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풍요로운 문이 자신을 향해 조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말은 생각의 그릇이다. 남을 화나게 하는 법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계속해서 욕을 뱉으면 됩니다.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울리거나 웃게 만들고 흥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은 바로 새로운 어휘를 익히는 것입니다. 명사나 형용사,
말씨, 수러, 외국어, 방언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어휘를 익히면 사고법과 행동거지가 바뀌게 됩니다. 가령 참작, 친근, 치아, 촌탁과 같은 다양하고 섬세한 말의 뜻을 알고 사용하기만 해도 감성이나 일상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일본 역사상 메이지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 문헌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조어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 새로운 조어를 사용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말이 자신의 것이 되면 듬성듬성 점점으로 홀로 빛나던 별과 같았던 말과 의미 사이에 여러 개의 다리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의미가 발생하고 지금껏 애매했던 사물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이해되어 신선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해결책이 저절로 샘솟습니다. 정리해 보건대 말이란 우리 머리의 새로운 관련성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작은 일과 큰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시오돔의 호텔을 나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약속까지 25분 남았는데 차로 이동하는 10여 분의 소요 시간을 빼면 빠듯합니다. 그런데 발밑을 보니 구두가 좀 지저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테니 구두를 닦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어디를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본다면 누구라도 고개를 갸웃할 것입니다. 중요한 큰 일이 있는데도 작은 일을 우선시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큰 일을 제쳐둔 채 살면서 몸에 밴 자질구레한 일, 굳이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별 탈이 없는 일, 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취미 같은 일, 사사로운 연락, 몇 푼 안 될지언정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구태여 끼워놓고 먼저 처리합니다. 결국에는 큰일에 들여야 할 시간이나 수고를 날리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큰일은 미적거리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큰일이 자신의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서 말이죠. 이토록 하찮고 작은 일에만 매달리는 까닭은 애당초 큰일에 손대는 것이 귀찮았거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작은 일에 먼저 손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하게는 게으름이 타성처럼 배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어찌됐든 큰일은 큰일입니다. 보통 큰일이라고 하면 생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긴급한 일 또한 큰일이죠. 반면에 작은 일이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변경하거나 포기하더라도 별반 지장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물론 삶은 큰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자잘한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일들을 큰 일보다 우선시하면 주객이 전도되게 맙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작은 일에 얽매여 큰 일을 위한 시간이나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손익 계산이나 개인적인 쾌감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버릇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익 계산을 근시안적으로 하면 작은 일을 되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 일을 해야만 능력이 쑥쑥 오른다고 자신에게 핑계까지 대가며 작은 일에 매달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일이 큰 일보다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냉철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잘못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습적인 도박을 비롯해 온갖 중독성 짙은 쾌락, 의리를 가장한 교우관계, 인습이나 점술, 종교적인 미신, 신빙성 없는 직감이나 그때그때의 기분 등에 휘둘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타성에 젖어 작은 일에만 계속 매달리다 보면 몇몇 사사로운 작은 일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작은 일조차 힘에 부쳐 귀찮아지고 마침내는 작은 일도 만족스럽게 완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중심에다가 큰일을 큰일로서 단단히 붙들어 매고 마음을 다해 진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입니다. 저자는 사라토리 하루이코, 출판사는 클로치입니다. 후회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라. 그저 잘 살고 싶어 발버둥 쳤을 뿐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문득 거쳐온 과정들을 돌아보니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꾸준하게 망쳐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상 눈앞에 이해 득실만 매달렸습니다. 제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고 적수가 될 만한 상대는 따돌렸습니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등급을 매겨왔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쾌락과 자극을 쫓았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며 늘 타인에게는 혹독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웠습니다. 나는 나의 것만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혼자서 찬찬히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성가신 일은 남에게 떠넘기면서 결실이나 공로, 보수는 나의 몫으로 챙겼습니다. 나는 교활함을 지혜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애두른 길이나 조금의 고비 없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갈구했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질투나 험담, 비웃음, 공격으로 채워갔습니다. 나는 삶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난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에게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납했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면 슬쩍 훔쳐도 큰 허물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나는 쉽게 화내거나 야단치면서 나에게는 그래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스스로를 경멸하고 못 견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결국 인생을 허물어 몰아넣습니다. 그러다 문득 삶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회한과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바보처럼 살았음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비우기 위해서는 먼저 채워야 합니다. 금욕은 미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금욕 생활을 꿈꾸던 사람이 한 말일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면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비롯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욕에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 욕망의 끈을 끊으면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달리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친 음주나 나쁜 습관, 음란한 마음과 단절하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쾌락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면 금욕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멈추기만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즐기고 싶은 마음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니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욕망을 끊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면서 괴로움도 점점 커집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금욕을 그만두면 됩니다. 간절히 원하던 쾌락과 욕망에 푹 빠져보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리던 황홀한 쾌락을 직접 경험해보니 기대와는 다르게 하찮고 덧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쾌락의 허망함에 낙심하면 다음번에는 애써 강한 의지로 금욕하려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더욱 강력한 쾌락을 쫓아 한층 더 자극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쾌락 뒤에 맛보는 실망과 공허함은 훨씬 더 커집니다. 더욱더 강렬한 쾌락을 위해 깊은 수렁에 빠져 이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 또한 고통으로 가해져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개미 지옥과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익숙해진 지옥에서 언제까지고 기어다니는 결말로 스스로를 이끄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자유를 뺏깁니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은 원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당연히 주체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새끼 식사와 의료 혜택, 공짜 방이 주어진다고 해도 고통스러울 따름이죠.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죠. 회사에서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그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회사에 복종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에게 일이란 괴로운 것일 따름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질책을 받을 테고 혹시라도 상여금이 깎일지 모릅니다. 하고 싶다는 의욕이 차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 일이란 언제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역입니다. 회사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회사 밖에서도 주체적이지 못하게 삽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의견을 바꿉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쉬는 날에도 그저 자신이 아닌 남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응할 따름입니다. 시청자 반응을 치밀하게 계산해 만든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보며 실없이 웃고 광고에 나온 상품을 사러 다닙니다. 싸게 구입하면 이익을 봤다고 흐뭇해하고 좀 더 편하고 월급 많이 받는 일을 바라며 구인구직 플랫폼이나 두리번거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중간하게 흘려보냅니다. 온종일 복종과 반응을 반복하는 하루가 인생으로 쌓입니다. 이런 삶은 수감된 재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주체성이 없어서 어디에서나 도구나 심부름꾼 밖에는 지내지 못합니다. 그 또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절실한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인생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는 초라함이라는 곰팡이만 날로 번식할 뿐입니다. 일이나 업무에 벗어나 있어도 마음이 온통 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짜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못한다면 기운이 빠져 지치고 맙니다. 어디에서도 활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초조해하고 해쓱한 얼굴로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삶의 활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일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휴식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과정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데 드는 시간은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합니다. 감정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득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무 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만사 온갖 사물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만사를 내던지고 생각이 사라지는 이미지를 그리며 천천히 호흡합니다. 머지않아 스스로가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입어라. 몸을 한껏 치장했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낸다면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인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패션은 예의입니다.
드러나는 몸가짐을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아름답기에 마침 맞는 패션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저 과시하기 위해서 치장하거나 누군가를 기만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패션은 보이고 싶은 자신을 연기하는 것이거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행동이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생각도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10년 넘도록 그림을 그려왔는데도 평범한 작품밖에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붓을 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놀랄만한 작품을 잇따라 그려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머릿속의 그림에 대한 개념과 고정관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림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기존 작품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거나 특별할 것 없는 고만고만한 그림밖에 그리지 못합니다. 그림뿐 아니라 음악이나 시, 서예, 문장을 비롯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머릿속은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 이를테면 출판사를 창업해 활약하고 싶다는 결심을 새로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그는 출판 업무와 편집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교나 학원문부터 두드릴 것입니다. 졸업한 뒤에는 유명 출판사에 취업하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하려는 일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뿐입니다. 그에게는 그 고정관념이 꿈을 이뤄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출판은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익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기초 공부와 직장에서 경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또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이런 꿈을 털어놓는다면 상당히 계획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고정관념이 머리에 꽉 들어찬 주변 사람들은 견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획이라며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출판사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한동안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오래 머무르며 정체된 자신에게 익숙해지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출판사 창업과 독립은 영영 멀어질 것입니다.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도 고정관념처럼 꿀 테니 말이죠. 다르게 생각하려면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른바 개념 과다증입니다. 생각 속에 개념을 잔뜩 그려 모아 그 무게에 눌려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에 집착할수록 자신이 불행하다고 굳게 믿는 꼴이 됩니다. 부자냐 가난뱅이냐 따지는 것도 묵중한 개념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젊음과 늙음,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 어엿한 어른스러움과 미성숙함, 인류와 이류 등 가치매김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념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이런 개념 외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개념들을 정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빛나는 말로만 계속 존재할 따름입니다. 어쩌면 개념어는 눈부시게 화려한 대문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문의 저편에는 한없이 이어지는 황야가 펼쳐져 있을 뿐, 얼핏 아름다운 것이 있는 듯 보이지만 모두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토록 공허한 말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개념어 속에 알맹이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치를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외부에 저 멀리 단단히 박혀있는 절대 가치가 있다고 고집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숫자로만 헤아리지 말라. 이를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방편이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능력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도구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존재하기는커녕 포용하기도 어려우며 마침내는 하루하루가 더러운 투쟁의장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기만하거나 억지를 부리고 아등바등 안달하며 서두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믿는다면 매일이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연속이 되고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비판받는 것이 두려워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누군가에게 의견을 말하거나 설득을 할 때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좋다와 나쁘다에는 가치를 매기는 평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라도 타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즉, 그 어떤 사람도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함부로 운운할 개체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실제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고 나쁨과 선과 악을 가르는 평가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페인트를 끼얹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남긴 마음의 얼룩은 진짜 페인트처럼 쉽게 씻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말은 사실의 실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고 나쁨과 선과 악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게 되면 판단의 색채가 강도 높게 덧칠해져 사실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초점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또 애매모호해지면 당연히 해결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좋고 나쁨과 선악이라는 평가의 말을 절대 건네면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점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면 갈팡질팡 헤매거나 망설이는 일이 줄어들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실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단박에 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인간 영역 밖에 무심히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를 자각하거나 인식할 때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칸트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칸트의 생각은 우리에게 안심 혹은 일종의 구원을 줄지도 모릅니다. 칸트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시간이 없다라든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능률이니 집중이니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상식과 어긋나는 태도에서 새로운 주체성이 생겨납니다. 자신이 어떻게 일에 관여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풍요로운 문이 자신을 향해 조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말은 생각의 그릇이다. 남을 화나게 하는 법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계속해서 욕을 뱉으면 됩니다.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울리거나 웃게 만들고 흥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은 바로 새로운 어휘를 익히는 것입니다. 명사나 형용사, 말씨, 수러, 외국어, 방언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어휘를 익히면 사고법과 행동거지가 바뀌게 됩니다. 가령 참작, 친근, 치아, 촌탁과 같은 다양하고 섬세한 말의 뜻을 알고 사용하기만 해도 감성이나 일상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일본 역사상 메이지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 문헌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조어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 새로운 조어를 사용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말이 자신의 것이 되면 듬성듬성 점점으로 홀로 빛나던 별과 같았던 말과 의미 사이에 여러 개의 다리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의미가 발생하고 지금껏 애매했던 사물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이해되어 신선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해결책이 저절로 샘솟습니다. 정리해 보건대 말이란 우리 머리의 새로운 관련성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작은 일과 큰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시오돔의 호텔을 나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약속까지 25분 남았는데 차로 이동하는 10여 분의 소요 시간을 빼면 빠듯합니다. 그런데 발밑을 보니 구두가 좀 지저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테니 구두를 닦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어디를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본다면 누구라도 고개를 갸웃할 것입니다. 중요한 큰일이 있는데도 작은 일을 우선시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큰 일을 제쳐둔 채 살면서 몸에 밴 자질구레한 일, 굳이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별탈이 없는 일, 극히 제인적인 취향이나 취미 같은 일, 사사로운 연락, 몇 푼 안 될지언정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구태여 끼워놓고 먼저 처리합니다. 결국에는 큰일에 들여야 할 시간이나 수고를 날리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큰일은
미적거리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큰일이 자신의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서 말이죠. 이토록 하찮고 작은 일에만 매달리는 까닭은 애당초 큰일에 손대는 것이 귀찮았거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작은 일에 먼저 손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하게는 게으름이 타성처럼 배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어찌됐든 큰일은 큰일입니다. 보통 큰일이라고 하면 생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긴급한 일 또한 큰일이죠. 반면에 작은 일이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변경하거나 포기하더라도 별반 지장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물론 삶은 큰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자잘한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일들을 큰일보다 우선시하면 주객이 전도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작은 일에 얽매여 큰일을 위한 시간이나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손익계산이나 개인적인 쾌감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버릇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익계산을 근시안적으로 하면 작은 일을 되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 일을 해야만 능력이 쑥쑥 오른다고 자신에게 핑계까지 대가며 작은 일에 매달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일이 큰 일보다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냉철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잘못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습적인 도박을 비롯해 온갖 중독성 짙은 쾌락, 의리를 가장한 교우관계, 인습이나 점술, 종교적인 미신, 신빙성 없는 직감이나 그때그때의 기분 등에 휘둘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타성에 젖어 작은 일에만 계속 매달리다 보면 몇몇 사사로운 작은 일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작은 일조차 힘에 부쳐 귀찮아지고 마침내는 작은 일도 만족스럽게 완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중심에다가 큰일을 큰일로서 단단히 붙들어 매고 마음을 다해 진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